너, 박나영? 민도윤 교수의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내가 그 사고의 주범이었지. 홍 실장님이 경악했습니다. 의사였어요? 라영 씨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였죠. 실력도 없으면서 오만했던 의사였어요. 민도윤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찔러댔습니다. 환자 대동맥을 잘못 건드려서 대량 출혈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차트까지 조작했잖아.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없다고? 그럼 왜 면허가 박탈되었겠어? 홍 실장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멸과 혐오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라영 씨, 정말인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나영입니다. 47살이고 해월문화재단에서 계약직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새벽 6시 30분. 부산 해운대의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에서 내려 10분을 걸어가면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해월문화재단 본관이 나타나거든요. 30층 높이의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직원 카드를 찍었습니다. 띠리릭. 7시 정각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게 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루 업무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경영지원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제 발걸음 소리만 톡톡 울려 퍼졌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제 밤늦게까지 정리해둔 서류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최명관 이사장님이 직접 참석하시는 대형 회의가 있거든요. 3개월 전 이곳에 입사한 후 이사장님을 뵙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홍도혁 실장님은 어제부터 실수하면 안 된다며 몇 번이고 당부하셨죠. 먼저 회의실부터 점검했습니다. 25층에 있는 대회의실은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타원형 테이블 중앙에는 프로젝터와 음향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죠. 의자 하나하나 위치를 확인하고 탁자 위 물컵들을 가지런히 정렬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놀림을 보신다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컵을 놓을 때 각도를 정확히 맞추고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든요. 마치 수술실에서 기구를 배치하듯 정밀하게 말이에요. 아무래도 예전 습관이 아직 남아있나 봅니다. 8시 30분. 홍도혁 실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라영 씨, 차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요? 네, 실장님. 곧 마무리됩니다. 손 좀 빨리 움직여요. 이사장님께서 9시 30분에 도착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실장님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배어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늘 다림질이 완벽한 정장을 입고 계시죠. 15년째 재단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도 이사장님 앞에서는 조심스러워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차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신분이 늘 저를 조심스럽게 만들거든요. 3개월 계약을 2번 연장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지만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다과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좋아하신다는 우롱차를 우려내고 작은 다과들을 정갈하게 배치했죠. 찻잔을 들어올리는 제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편 상태로 유지되는 걸 보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손놀림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 스스로도 가끔 놀라거든요. 사실 47살에 계약직 비서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변 동료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죠.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한 달 병원비가 120만 원이거든요. 제 월급 180만 원 중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 병원비로 들어가죠. 나머지 돈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경영지원실에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해월문화재단 향후 5개년 발전 계획이었어요. 각 부서장들이 준비한 보고서들이 두툼했죠. 9시 20분. 실장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라영 씨, 이사장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1층 로비에서 모시고 올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는 대리석 바닥의 높은 천장, 그리고 중앙에 설치된 분수가 인상적이었죠. 이곳에서 일한 지 3개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웅장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고 한 분이 내리셨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신사분이었는데 회색 정장에 단정한 모습이셨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서 풍기는 품격이 남달랐죠. 최명관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로비로 들어오시자 경비원과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드렸어요. 이사장님은 온화한 미소로 답례하셨죠.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경영지원실 박나영입니다. 저도 깊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가슴이 조금 떨렸어요. 계약직 비서가 이사장님을 직접 모시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아, 라영 씨시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70대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사장님을 가까이 뵈니 눈빛이 매우 예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신 분의 특유한 날카로움이었어요. 25층 대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각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 계셨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사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회의실 분위기가 한층 엄숙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따라드렸어요. 이사장님 앞에 우롱차를 놓으면서 잠깐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 순간 어째서인지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돌아가며 보고를 했어요. 저는 회의실 한 구석에 서서 필요할 때마다 차를 보충하고 자료를 정리했죠. 가끔 이사장님의 표정을 살펴보니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이사장님께서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처음에는 보고 내용 때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왼쪽 손목 부근이 빨갛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흡이 조금 거칠어지는 것 같았죠. 알레르기 반응의 초기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리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처럼 몸이 저절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평범하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뭔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숨기고 살아온 과거가 어쩌면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가 오늘따라 유난히 푸르렀어요. 그 푸른 바다처럼 제 마음도 파도치고 있었죠. 조용히 살고 싶었던 제 바람과 달리 운명이 저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진행된 지 3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외부 업체에서 디저트를 가져온 모양이었죠. 회의실 문이 살짝 열리며 배달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젊은 남성이었는데 유니폼을 입고 손에는 하얀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해월문화재단 경영지원실 맞나요? 디저트 주문건으로 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회의실 밖으로 나가 그를 맞았어요. 회의 중에 소음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주세요. 배달 직원이 건넨 박스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고급 포장지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부산 프리미엄 베이커리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전자패드에 사인을 한 후 배달 직원이 돌아갔어요. 저는 박스를 들고 다가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시는 회의라서 특별히 주문한 디저트였거든요. 홍 실장님께서 어제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셨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준비실에서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개별 포장된 작은 케이크들이 12개 들어 있었어요. 갈색 초콜릿 위에 견과류가 올려진 모양이었죠. 보기에도 고급스러웠습니다. 무심코 포장지를 뒤집어 성분표를 확인했어요. 이런 습관은 어머니 때문에 생긴 거였죠. 어머니께서 특정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어려서부터 성분 확인하는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밀가루, 설탕, 계란, 버터, 초콜릿. 쭉 읽어 내려가다가 멈춤했습니다. 밤, 호두, 아몬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 홍 실장님께서 전해준 메모가 떠올랐거든요. 이사장님께서는 견과류, 특히 밤과 호두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으시니 절대 주의할 것.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분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밤과 호두가 말이에요. 시계를 보니 10시 30분이었어요. 회의 중간 휴식 시간에 이 디저트를 내놓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분 남짓한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재빨리 홍 실장님께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회의실로 향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베이커리에서 실수한 건지 아니면 주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건지.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보고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기획부장님이 내년도 문화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죠. 문 옆에서 홍 실장님의 시선을 끌려고 했어요. 손을 작게 흔들며 나와달라는 신호를 보냈죠. 하지만 실장님은 회의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을 살짝 열고 실장님께 다가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실장님,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홍 실장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의 중인데. 실장님의 목소리는 차갑했어요. 다른 참석자들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잠깐 이쪽을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세요. 지금은 회의 중이니까 나가세요. 실장님이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기획부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나가면 10분 후에는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길 텐데 이사장님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장님,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디저트에 라영 씨, 홍 실장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감히 회의 중에 뛰어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실장님이 일어서며 저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절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니까요. 이사장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들어봅시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디저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이사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홍 실장님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죠. 성분표를 확인해 보니 밤과 호두가 들어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장님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상황을 파악한 듯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홍 실장님이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럴 리가요. 분명히 주문할 때 알레르기 성분을 빼달라고 했는데 성분표 가져와 보세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준비실로 달려가 포장지를 가져왔어요. 손이 떨려서 포장지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성분표를 직접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셨죠. 정말 들어있네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홍 실장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실장님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임원들도 다들 당황한 기색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사장님께서 저를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마치 뭔가 의외라는 듯한 표정이셨죠. 라영 씨. 네, 이사장님. 어떻게 성분표를 그렇게 자세히 확인할 생각을 하셨나요? 순간 대답이 막혔어요. 사실 의사였던 시절부터 환자의 알레르기 체크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사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홍 실장님이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디저트를 주문하겠습니다. 1시간이면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디저트 없이 하죠. 이사장님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실수일까요? 회의가 재개되었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어요. 홍 실장님은 계속 신경이 쓰이는 듯 했고 다른 임원들도 조금씩 어색해 보였죠. 저는 회의실 구석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단순한 베이커리 실수치고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주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사장님께 가장 위험한 성분이 들어간 디저트를 보낸 걸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부산 바다가 잔잔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파도치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의 시작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이사장님께서 가끔씩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마치 저에 대해 뭔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된 지 20분 후였습니다. 기획부장님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손으로 목을 만지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처음에는 목이 마르셔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곧 뭔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홍 실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얼굴색이 이상했습니다. 약간 붉어지고 있었거든요. 물 한 잔 주세요.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쉰 것 같았죠. 저는 재빨리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려는 순간 이사장님의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까 그 디저트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분명히 성분표를 확인해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까 디저트를 치웠지만 이사장님께서 아주 조금 드셨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맛만 보셨을 가능성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잠깐 화장실에. 이사장님께서 일어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어나시자마자 비틀거리셨습니다. 얼굴이 더욱 붉어지고 목 부분이 부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이사장님, 홍 실장님이 급하게 부축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모두 일어나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장님께서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하셨어요. 헉헉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어요. 119 불러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이사장님께서 의자에 쓰러지시려고 했어요. 호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계셨습니다. 목이 부어올라서 기도가 막히기 시작한 거였죠. 그 순간 제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응급실에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거든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비켜주세요. 저는 사람들을 밀치고 이사장님께 달려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사장님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사장님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호흡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어요.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죠. 라영 씨, 뭐 하는 거예요? 의사 아니잖아요. 홍 실장님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초 1초가 소중했거든요. 먼저 기도를 확보해야 했어요. 이사장님의 턱을 들어 올리고 기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의 부종 정도를 확인했죠. 다행히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지만 계속 진행되면 위험했어요. 지금 이걸 안 하면 돌아가십니다.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응급실에서 일할 때처럼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었지만 제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빠르고 약했죠. 전형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이었습니다. 에피네프린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약물이 없었어요. 핸드폰으로 119에 말하세요. 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라고요. 에피네프린 준비하고 오라고 하세요. 제가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총무부장님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장님의 호흡을 돕기 위해 인공호흡을 시도했어요. 가슴 압박도 함께 했죠. 마치 CPR을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건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호흡 보조였습니다. 1, 2, 3, 4. 규칙적으로 가슴을 압박하면서 호흡을 확인했어요. 이사장님의 얼굴색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라영 씨,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누군가 물어봤지만 대답할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사장님의 상태에만 집중해야 했거든요. 3분 정도 지났을 때 이사장님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목의 부종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들리세요? 이사장님께서 눈을 뜨셨어요. 의식이 또렷하셨습니다. 다행이었죠. 고마.
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쉬셨지만 호흡은 많이 안정되었어요. 그때 응급실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에피네프린과 산소통을 가지고 왔더군요. 저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보입니다. 기도 확보하고 호흡 보조했고요. 맥박은 분당 120회 정도, 혈압은 측정 안 했지만 쇼크 상태로 추정됩니다. 응급구조사가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의료진이세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죠? 응급구조사의 질문에 회의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홍 실장님의 표정이 특히 의심스러워 보였죠. TV에서 봤습니다. 응급처치 프로그램에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설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이사장님을 들것에 옮겼어요. 병원으로 이송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라영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응급처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응급구조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에 가면 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사장님께서 들것에 누운 채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응급차로 이송되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감탄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은 의심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홍 실장님이 다가왔어요. 라영 씨,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하셨어요? 그냥 예전에 응급처치 교육받은 적이 있어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사장님 목숨을 구하셨네요. 다른 임원들도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면 곤란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분명히 디저트를 치웠는데 총무부장님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이사장님께서 디저트를 조금이라도 드셨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드신 것 같은데. 홍 실장님도 확신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다른 경로로 알레르기 성분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접촉이나 흡입을 통해서 말이에요. 실장님, 이사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다른 곳에서 뭔가 드신 적 있나요? 아침 식사는 집에서 하셨을 텐데. 왜 그러세요? 그냥 원인을 찾아보려고요. 사실 제 머릿속에는 더 어두운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만약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면? 누군가 이사장님을 해치려고 한 것이라면?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심각한 의혹이었거든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홍 실장님이 회의 종료를 선언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아까 그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의료 행위를 한 거였거든요. 만약 누군가 제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과거가 들통난다면,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하죠? 창밖을 바라보니 부산 바다가 어둡게 변해 있었어요. 구름이 끼면서 날씨가 흐려진 모양이었죠. 마치 제 마음처럼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음모의 시작일까요?
어느 쪽이든 제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안녕하세요, 라영님. 어머니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셔서 연락드렸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상가상이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이사장님을 태우고 해월의료센터로 향하는 소리였어요. 회의실은 갑작스럽게 조용해졌죠. 홍도혁 실장님이 휴대폰을 끊고 돌아서셨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죠. 라영 씨. 네, 실장님. 지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실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투조였어요. 이사장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다른 거거든요. 실장님이 한 걸음씩 제게 다가오셨어요. 마치 신문하듯이 말이죠. 병원 직원들이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일반인이 그렇게 정확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의심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TV에서 본 걸로. TV에서 본 걸로요? 실장님이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라영 씨, 솔직히 말하세요. 당신 정체가 뭐죠? 정체라뇨? 저는 그냥 계약직 비서가 기관절 개술 자세를 완벽하게 취한다고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기관절 개술이라는 말을 들으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런 자세를 취했나요? 실장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병원 응급구조사가 직접 말하더군요. 마치 숙련된 의료진 같았다고요. 실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혹시 의사 출신이에요? 아니면 간호사?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의심만 더 살 것 같았어요. 그때 실장님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인 것 같았어요. 네, 홍도혁입니다. 통화 내용을 들으며 실장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병원으로 가야겠네요. 라영 씨도 같이 가세요. 왜 저까지요? 응급처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네요. 담당 의사가 직접 듣고 싶어 한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면 더 많은 질문을 받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해월의료센터까지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실장님은 계속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셨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했죠.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식 건물의 해월의료센터라는 간판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3년 전 제가 일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온갖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곳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자랑스럽게 여겼던 곳이 이제는 악몽 같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해 주었어요. 응급실 옆 상담실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거든요. 그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도윤 교수였어요. 38세, 흉부외과 전문의. 언론에서 의료계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잘생긴 외모에 실력까지 뛰어나다고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었어요. 민도윤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너
박나영?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 전 그때처럼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겨우 인사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야, 너 여기 왜 왔어? 민도윤 교수의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홍 실장님이 의아해하며 물어보셨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민도윤 교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아는 사이죠. 아주 잘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그 사고의 주범이었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거든요. 무슨 사고요? 홍 실장님이 궁금해 하셨어요. 3년 전에 있었던 의료사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환자를 잘못 수술해서 환자가 죽을 뻔했거든요. 뭐라고요? 실장님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의사였어요? 라영 씨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였죠. 실력도 없으면서 오만했던 의사였어요. 민도윤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찔러댔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나타났죠? 의사 면허 박탈당했으면서 면허 박탈? 홍 실장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멸과 혐오가 섞인 표정이었죠. 교수님, 그건 뭐가 그건이야? 내가 한 일을 부정할 거야? 민도윤 교수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 표정이 승리자처럼 보였죠. 환자 대동맥을 잘못 건드려서 대량 출혈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차트까지 조작했잖아.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없다고? 그럼 왜 면허가 박탈되었겠어? 증거가 확실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민도윤 교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홍 실장님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라영 씨, 정말인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봤자 누가 믿어줄까요? 이미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고 저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사장님께 응급처치를 했다고요? 민도윤 교수가 소름 끼치도록 웃었어요. 의료진도 아닌 사람이 함부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뜻이네요. 이건 무면허 의료행위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을 살리려고 한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교수님, 그때 일? 아직도 변명하려고? 민도윤 교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망친 환자 생각해봐.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환자는 결국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이제 또 다른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이사장님을 살리려고. 내가 해치려고 한 거 아니야? 순간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디저트 문제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도윤 교수가 홍 실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의료사고 전과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필 이사장님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설마 홍 실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의심에서 적대감으로 변했죠. 라영 씨, 당신 정말 뭐가 목적이에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병원 복도가 갑자기 너무 춥게 느껴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3년 전 이곳에서 모든 걸 잃었는데 오늘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민도윤 교수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조용히 사라져. 더 큰 문제 일으키기 전에 말이야.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버렸죠. 홍 실장님도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따라 나가셨어요.
상담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그제서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른 감정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분노였어요. 억울함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가 어둠 속에서 파도치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냥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밤 11시 해월의료센터 응급실이 아수라장이었던 그날 말이에요. 교통사고 환자가 연달아 실려왔고 저는 36시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라영아, 5번 베드 환자 수술 준비해. 당시 응급의학과 과장님께서 지시하셨어요. 60대 남성 환자였죠. 흉부 외상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대동맥 박리 의심됩니다. 즉시 수술실로 올려보내야 해요. 제가 진단을 내렸어요. CT 소견상 분명한 대동맥 손상이었거든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죠. 그때 민도윤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흉부외과 당직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걸음걸이가 비틀거렸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빨리 수술실로 올려. 목소리도 어눌했어요. 분명히 음주 상태였죠. 하지만 다른 흉부외과 의사는 모두 다른 수술 중이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보조의로 참여했죠. 민도윤 교수의 손놀림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잠깐. 조용히 해. 그가 대동맥 봉합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늘이 정확한 위치를 뚫지 못했습니다. 대신 혈관벽을 찢어버렸죠. 출혈이에요. 순식간에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지혈해. 빨리. 민도윤 교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급하게 지혈 클램프를 잡고 출혈 부위를 막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흉부외과 교수님이 급히 달려와서 상황을 수습했어요. 환자는 6시간 만에 안정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피를 잃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였어요. 한기석 센터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라영아, 오늘 일 어떻게 된 거야? 센터장님, 민도윤 교수님께서 음주 상태로. 그만해. 한기석 센터장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도윤 교수는 우리 병원의 중요한 인재야.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병원 평판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거든. 하지만 환자는 살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때 민도윤 교수가 들어왔어요. 이미 술이 깬 상태였죠. 센터장님, 오늘 일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모든 책임은 라영이가 지게 할 거니까. 네.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라영아, 넌 아직 레지던트잖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 수술실에는 우리만 있었잖아. 민도윤 교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한기석 센터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밀어주면 넌 끝이야. 의료계에서 영원히 매장될 거라고. 어머니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심장병으로 수술 대기 중이잖아. 민도윤 교수가 비수를 꽂았어요.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모든 차트와 기록이 조작되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한 상태로 수술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음주 측정 기록도 조작되었죠. 의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면허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음주 레지던트의 끔찍한 의료사고라고 보도했어요.
어머니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그냥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다고 거짓말했죠. 마지막 날 의사 가운을 벗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의사라는 이름을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부산을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갈 수 없었죠. 결국 신분을 숨기고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어요. 언젠가 들킬까봐, 언젠가 어머니께 실망을 드릴까봐.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밤바다가 검게 보였어요. 3년 전 그날처럼 말이에요. 이 시간 후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도윤 교수와 홍 실장님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라영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홍 실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표정이 아까와는 달라 보였어요. 이사장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면회를 원하세요. 저를요? 네. 꼭 라영 씨를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중환자실로 향하는 길이 길게 느껴졌어요. 이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저를 원망하실까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계셨어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라영 씨,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죠. 라영, 고맙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년 동안 누구도 저에게 고맙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 순간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이사장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재단 정보팀에서 오늘 일을 조사해 봤는데요. 이사장님께서 침대 옆 테이블에서 서류 몇 장을 가져오셨어요. 디저트 주문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서류를 보니 베이커리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 주문할 때는 분명히 견과류 제외라고 했는데 중간에 누군가 연락해서 주문을 변경했더군요. 주문을 변경했다고요? 네. 오후 이 시경에 병원 내부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견과류를 넣어달라고 했다는군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사장님을 해치려고 한 거였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전화번호가 흉부외과 민도윤 교수 사무실 번호라는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도윤 교수가? 설마.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홍 실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계셨죠. 이사장님, 정보팀에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홍 실장님이 노트북을 열어서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병원 내부 전화 통화 기록이었어요. 오늘 오후 2시 15분 민도윤 교수 사무실에서 베이커리로 전화가 갔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 27초였고요. 그 시간에 민도윤 교수는 뭘 하고 있었나요? 수술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 그 시간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사장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홍 실장님이 다른 화면을 열어주셨어요. 3년 전 의료사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시 사건을 다시 살펴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간과 기록이 이상했어요. 어떤 점이요? 라영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수술 3시간 후에 측정되었는데 그 수치가 수술 직전보다 높게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 농도는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그런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당시 마취과 유재호 의사의 증언도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민도윤 교수가 술 냄새가 났다고 했다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어요. 번복했다고요?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보이셨어요. 네. 라영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바꿔서 증언했죠. 그런데 그 진술 번복 직후에 유재호 의사가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홍 실장님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일들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더 있습니다. 홍 실장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한기석 센터장과 민도윤 교수 사이에 이상한 동거래 기록이 발견됐어요. 사건 직후에 민도윤 교수가 한기석 센터장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 있거든요. 얼마나요? 5천만 원입니다. 명목은 연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 계좌로 송금된 걸로 봐서는 이사장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런, 이게 정말이라면 큰일이군요.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저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진실이 드러나다니. 라영 씨, 이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재단에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3년 동안 누구도 제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분이 나타난 거였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추측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장님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해요. 특히 의료진의 부정부패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민도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이사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덕분에 좋습니다, 교수님. 민도윤 교수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여전히 적대적인 표정이었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나요? 면회 시간도 아닌데. 제가 부른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이사장님께서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의료사고 전과자를. 교수님,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오늘 디저트 주문건에 대해 물어볼 게 있는데요. 민도윤 교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베이커리에 전화해서 견과류를 넣으라고 지시한 게 교수님 사무실 번호더군요. 순간 민도윤 교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을까요? 교수님 사무실에는 교수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화장실에 갔었고 누군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변명이 어설펐어요. 동요하는 게 역력히 보였거든요. 홍 실장님이 노트북을 민도윤 교수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통화 기록과 동거래 내역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도윤 교수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은행 기록까지 조작했다는 말인가요? 이사장님께서 날카롭게 반박하셨어요. 민도윤 교수가 급하게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섰죠. 라영 씨, 이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3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민도윤 교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죠. 교수님께서 음주 상태로 수술하시다가
환자의 대동맥을 손상시키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그랬잖아. 민도윤 교수가 소리쳤지만 이제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기석 센터장님과 짜고 모든 증거를 조작하셨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말이에요. 증거가 뭐가 있어? 내 말만으로는. 유재호 선생님이 증언해 주실 거예요. 홍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연락했거든요. 산골에서 은둔 생활하고 계셨는데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겠다고 하시더군요. 민도윤 교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리고 당시 수술실 CCTV 백업 파일도 찾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재단 정보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셨네요. 이사장님께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민도윤 교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중환자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죠. 이제 끝났구나.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년 동안 원수로 여겼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했거든요. 라영 씨, 이사장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오랫동안 억울하셨을 텐데,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가 오늘따라 유난히 푸르게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기석 센터장이라는 더 큰 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틀 후 해월문화재단 대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소집한 회의였거든요. 참석자는 민도윤 교수, 한기석 센터장, 그리고 재단 임원들이었어요. 저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홍 실장님이 문을 열고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수염이 텁수룩하고 야위어 보였죠. 유재호 전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이사장님 모셔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재호 선생님, 이쪽에 앉으세요. 유재호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3년 동안 산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셨다고 했어요. 민도윤 교수와 한기석 센터장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민도윤 교수는 유재호 선생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재호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도윤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아, 미안해. 유재호 선생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이사장님께서 회의를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3년 전 의료사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사장님, 이미 끝난 사건을 왜 다시? 한기석 센터장이 말씀하려고 했지만 이사장님께서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사장님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유재호 선생님, 준비해 오신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유재호 선생님이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3년 전 그날 밤 대화를 녹음한 거예요. 녹음이라고? 민도윤 교수가 경악했어요. 사건 조작 회의 때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기석 센터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호야,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유재호 선생님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3년 동안 라영 선생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왔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홍 실장님이 USB를 받아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회의실 스피커로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첫 번째 음성은 민도윤 교수의 목소리였어요. 센터장님, 어떻게 하죠? 손이 떨려서 대동맥을 건드렸다고 들키면 제 커리어는 끝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한기석 센터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걱정하지 마. 차트는 이미 라영이 실수로 바꿔놨어. 정말요? 응. 혈중 알코올 농도도 조작했고 수술 기록도 모두 라영이 한 걸로 되어 있어. 하지만 유재호가 진실을 안다면 재호한테는 내가 따로 말할 테니까 걱정 마라.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어떻게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라영이 어머니 심장병 때문에 꼼짝 못할 거야. 진실을 말하면 병원비 지원을 끊어버리면 돼. 그럼 라영이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계에서 영원히 매장되겠지. 어차피 레지던트 하나 없어져도 상관없어. 민도윤 교수의 냉혹한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은 얼마나 필요해?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알았어. 연구비 명목으로 송금하겠어. 녹음 파일은 20분 정도 더 계속되었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저를 배신했는지 모든 것이 드러났죠.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빠졌어요. 민도윤 교수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고요? 이사장님께서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당신 목소리가 아닌가요? 저는 한기석 센터장도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유재호, 내가 왜 이런 짓을... 센터장님,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 없어요. 유재호 선생님이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매일 밤 라영 선생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이사장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군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라영 씨,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억누르고 살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드디어 끝났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정말 끝났어요. 정말로. 홍 실장님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경찰서인가요? 해월의료센터 의료사고 조작 사건 관련해서 신고하겠습니다. 민도윤 교수와 한기석 센터장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이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민도윤 교수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한기석 센터장, 민도윤 교수, 두 분 모두 즉시 해임합니다. 이사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의사협회와 검찰에도 이 사건을 신고하겠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죠. 민도윤 교수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진 후 이사장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라영 씨, 이제 의사로 돌아가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3년이라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죠. 이사장님께서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우리 재단에서 의료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어요. 라영 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진정한 의료인 말이에요. 환자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유재호 선생님도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라영아, 정말 미안했어. 아니에요,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다시 의료계로 돌아가고 싶어. 함께 새로 시작하지 않을래?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기 시작했어요. 다시 희망을 품어도 되는 건가요? 다시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날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홍 실장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라영 씨, 언론사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조용히 새로 시작하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협에서 면허 복원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3년 만에 들어보는 희소식이었어요. 이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라영 씨, 앞으로는 억울한 일 없이 사세요. 그리고 진정한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니? 다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수술비도 해결됐고요. 정말이니? 우리 라영이가?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3년 동안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해월문화재단 본관 20층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해월 응급의학재건 센터라는 금색 글씨가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이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라영 씨,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고 이 재단이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이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응급의학을 위한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어떤 센터인가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진만 모이는 곳이요. 정치도 없고 부정부패도 없는 순수한 의료 공간 말이에요. 그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과연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거든요. 창립 멤버로 합류해 주시겠어요? 이사장님의 제안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의사협회에서 면허 복원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3개월이 걸렸어요. 그 사이 센터 설립 준비에 참여했죠. 의료진 선발부터 장비 도입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유재호 선생님도 마취과장으로 합류하셨어요. 산속에서 내려온 후 많이 밝아지셨더라고요. 라영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선생님. 이번에는 제대로 해봐요. 오늘은 센터 개원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부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20층 대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준비실에서 하얀 가운을 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3년 만에 다시 입는 의사 가운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예전과는 다른 떨림이었어요. 설렘과 각오가 담긴 떨림이었거든요. 어깨에 박나영 응급의학과 전문이라는 명찰을 달았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라영 씨, 준비되셨나요? 홍 실장님이 문을 두드리셨어요. 이제는 저를 동료로 대해주시는 분이셨죠. 네, 나가겠습니다. 강당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다시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환자를 위한 진정한 의료를 실현해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강당 문이 열렸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단상에서 인사말을 하고 계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이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용기 있는 의료진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해월 응급의학재건 센터의 센터장을 소개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마이크를 넘겨주셨어요. 응급의학 전문의 박나영입니다. 제 이름이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 이제 다시 희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응급의학센터가 되겠습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객석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개원식이 끝난 후 강당 발코니로 나갔어요. 부산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오후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가 아름다웠습니다. 라영 씨, 뒤에서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꿈 같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꿈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다 마땅한 자리예요. 이사장님께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때로 늦게 밝혀지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지난 3년이 떠올랐어요. 힘들었지만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센터로 첫 번째 응급 환자가 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가봐야겠어요. 네, 가세요. 환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응급실로 향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었거든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제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3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맥박 체크하고 CT 촬영 준비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날 밤 센터 업무를 마치고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섰어요.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계속 파도치고 있었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믿었던 길이었어요.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우리를 제자리로 데려다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았어요. 의사라는 이름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믿음도 말이에요. 내일은 또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것이 제가 다시 찾은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부산 바다의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